한국경제TV 생생한 실전 투자 정보 와우퀴. 월 5,000원 커피값으로 투자 정보가 내 손 안에 배달됩니다. 와우킥 N에서 만나요. 국제 경제 읽기 시간, 저희가 어제부터 올해를 결산하고 되짚어보고 있는데요. 세계 경제 점검에 이어 오늘 시간에는 증시와 외환 시장을 포함한 이 국제 금융 시장 어떻게 움직였는지 점검해보고 한 발 뒤를 내다 보려고 합니다. 도움 말씀에 한국경제신문사의 한상준 논설위원 자리에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위원님, 올 한 해 국제 금융 시장 톱 뉴스에 대한민국 증시가 언급이 되고 있다고요. 네, 사실 어제도 우리가 위기에 이게 돌파한 5가지 이윤을 들었습니다. 정치적으로 계엄 탄핵이라든가 이걸 돌파했고, 경제적으로는 1분기에 성장률이 마이너스 0.8에서 2분기에는 5.2% 미국식 방식으로, 예. 산업적인 측면에서는 공급 체인 파트너, 그리고 사실 증시에서는 세계 1위, 그리고 대미 협상에서는 가장 늦게 했지만 국익을 추구했다는. 그래서 보통 이제 위기에 돌파한 국가를 전문적인 용어로 브레이크아웃 네이션 국가라 그러거든요. 예. 브레이크아웃 네이션 국가라는데 대표적으로 한국 증시 모습이 그랬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어제 그 5가지 위기 돌파에 이렇게 측면에서 우리 경제와 우리 증시를 좀 객관적으로 보자. 너무 미국과 일본, 인도 증시로 가지 말자 하는 쪽도 말씀드렸습니다. 정치력을 띄지 말고. 근데 한국 증시가 세계 10대 국제금융 뉴스, 세계경제 뉴스를 이렇게 꼽는 중에서 모든 그 언론사가 세계 10대 뉴스를 꼽지는 않습니다는. 예. 세계 10대 뉴스를 꼽는 이런 데에서는 통신사에서는 블룸버그가 가장 유명하죠. 경제지에서는 파이낸셜 타임스가 가장 유명하죠. 이걸 포함해서 모든 이렇게 기관들이 한국 증시를 탑 뉴스로 꼽는다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상대적으로 국내 언론사, 뭐 한국경제신문도 포함하겠습니다는 국내 언론사들은 한국 증시 평가를 너무 인색하는 것 같습니다. 이것도 좀 한번 새겨봐야 되지 않겠냐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어제 브레이크아웃 네이션에서 이 정치라든가 경제라든가 이런 산업적 측면에서 5가지 했는데요. 어제 이재명 정부에서 원달러를 계속해서 개입을 해서 1,430원 밑으로 떨어졌습니다. 예. 그래서 외국인들 강하게 화답해서 어제 한국의 코스피 지수가 90포인트 넘게 급등했습니다. 그래서 4,222서, 아마 4,222가 최고치인데요. 거기에 최고치에 근접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외국인들이 그 12월 20일 정부가 개입 전에서부터 지금까지 외국인들이 3조 6천억을 SK라 삼성전자 한국의 대표로 사고 있습니다. 이 코스피가 강하게 급등하는 양상인데요. 이런 객관적 현실을 국내 언론들이 좀 이렇게 그 객관적으로 좀 다뤄줬으면 하겠습니다. 세계 언론기관들은 유망통신사 블룸버그라든가 경제적 1등 유력지가 한국 증시를 꼽고 있는데요. 사실 그 아직도 미국 증시, 인도 증시로 하면 이게 되겠느냐 이겁니다. 그런 거 가져서 아쉬워서 연말을 좀 정산하면서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리고요. 아무래도 정부에서 환율 개입이 중요하다 하는 측면에서 개입을 한 차례 그치면 안 된다. 여러 차례 해야 된다 하는 쪽도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환율을 우리가 안심하면 안 되는 수준이긴 합니다. 그렇습니다. 굉장하게. 그래서 지금 1차선이 제가 1,430원을 제시해서 어제 1,429원을 되고요. 적정선이 1,450원인데요. 이때까지는 사실 개입을 지속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 1,450원이냐 하면 스무딩 오퍼레이션 차원에서 개입을 인정하고 있는데요. IMF도 우리의 적정 환율을 1,330원 내지는 1,350원 정도로 보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개입하더라도 일부에서 외환 전문가라 얘기하는 사람들이 뭐 환율 조작이다 이게 걸리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파이낸셜 타임스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내년에는 미국 주식은 빼고 거기서 이제 딱 그랬습니다. 미국 주식만 빼고 다른 국가의 증시로 하는데 한국 증시를 사라 이렇게 했습니다. 여기에 그 요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정책 의지가 중요하다. 한국은 증시를 부양하는 정책 의지가 상당히 이렇게 강하다 하는 요인을 꼽고 있습니다. 올해도 이제 그래서 올라갔지만 그런 측면에서 정책 의지와 또 한 가지 정부의 정책을 필 때는 국익을 중시하냐 사익을 중시하냐 할 때 국익을 중시한다 하는 입장, 펀더멘탈이 들지 않습니다. 근데 트럼프는 오늘 그 점검하는 시간에 했습니다는 너무 사익을 추구한다, 사익을 추진한다 하는 이런 측면에서 정책 의지를 꼽고 있는 것이 내년에 미국 증시를 버리고
한국 증시를 사라, 미국 증시는 빼고 나머지 증시를 사라, 이런 요인을 등고 있는 것은 지금은 최고통수권자의 역할이 되고, 최고통수권자가 어떤 쪽으로 사익이냐 국익이냐 어차피 법에 의존하지 않고 있으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렇게 보는 시각은 사실 우리도 이제 이 시간을 통해서 계속해서 얘기했습니다는 세계의 유력 경제지가, 가장 유망한 경제지가 이 요인을 꼽고 있는 것은 시청자분한테 한번 꼭 전해드리고 싶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본론으로 들어가 보죠. 올 한해 국제 금융시장 돌아봤을 때 어떤 점들을 잊지 않고 알고 가야겠습니까? 네, 일단은 통화정책의 프레임워크가 바뀐 게 예. 가장 크죠. 이 요인 지적하는 사람이 없는데요. 통화정책 인프라적인 측면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올해 라우바 컨퍼런스라든가 8월 달에 있었던 잭슨홀 미팅이라든가 내년 초에 전미경제학회 얘기를 좀 어제가 한번 하는 건데요. 본질이 전미경제학회에서도 미국 경제 논쟁과 함께 이 통화정책의 프레임워크 문제. 왜냐하면 내년도에는 통화정책 프레임워크가 굉장히 변할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까? 가장 탑 주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보면 AIT 같은 평균 물가제가 폐지했다든가, 그 다음에 점도표가 폐지가 미국에서 나왔다든가, 그리고 쇠 경제 전망도 폐지한다 하는 쪽이 내년도 관련해서 굉장히 주목되는 통화정책의 프레임워크에 이렇게 개선이라든가 개선 움직임이다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또 한 가지는 올해 들어서 반드시 짚어야 될 게 페드가 정치화됐던 문제죠. 트럼프 흔들기 때문에. 예. 이건 뭐 올해 방송에서 가장 많이 거론됐던 거죠. 뭐 아시겠습니다는. 그래서 인사들도 월레라든가 보만이라든가 마이론 해서 지금 차기 헤셋의 차기 의장이 케빈 헤셋인데요. 한때 51%까지 떨어지다가 결과적으로 금리 인하의 트럼프 요구를 가장 잘 받아들이는 사람이 백악관의 위원장인 케빈 헤셋이다 해서 70%까지 다시 올라갔습니다. 이건 이제 월가에서 이 폴리마켓이라고 그 실제로 그 확률을 그렇습니다. 베팅하는 그래서, 수준인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한 70%까지 다시 올라갔습니다. 예. 그래서 내년도에 미국의 통화 정책은 트럼프로부터 얼마나 자유로웠을까? 또 페드의 신뢰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에서 세계 중앙은행의 위상을 지킬 수 있을까 하는 이 측면이 내년도의 통화 정책, 증시라든가 경제에 미치는 측면에서 가장 큰 변수이기 때문에 올해의 페드의 정치화 문제는 굉장히 올해 한 해를 점검할 때 반드시 짚어야 될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또 텍스 마닝에서 모든 전문가들이 이 문제를 가장 많이 꼽았던 것이 결과적으로 세계 10대 국제금융 뉴스를 점검할 때 반드시 들어간 문제다. 그러면 다른 국가는 괜찮았냐? 다른 국가는 비교적 정치화로부터 사실 많이 의심을 받았던 게 일본인데요. 예. 다른 국가들은 대체적으로 보면 중앙은행의 정치화 문제에선 비교적 자유롭다. 한국도 이제 이재명 정부에서 들어와서 이창용 총재 자유롭게 했습니다. 그래서 빼도 쫓아가기 시작해서 정부의 적재가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중앙은행에 대해서는 한국은행에서는 간섭하지 않는 것도 하나의 올해의 우리 통화정책과 관련해서 같다. 그러면 맡겨놨던 이창용 총재가 제대로 했을까? 제대로 하지 못했다. 내용은 뭐 아시겠습니다는 다들 아실 거로 생각합니다. 뒤늦게 점도표를 돌편되든가 그다음에 가계부채문제가 부동산 문제가 일부 지역인데 결과적으로 금리 인상으로 이렇게 금리를 내리지 않고 동결했다든가 이런 측면에서 평가가 좀 상당히 안 좋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이어서 미국의 기준금리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미국의 기준금리 내려가고 있는데 기준금리가 내려가고 있다는 거는 채권금리 당연히 내려가야 되고 그렇게 되면 채권 가지고 가신 분들의 채권 가격 장치는 올라야 되니까 채권 투자자들한테 우호적인 환경이 되었어야 됐는데 그러지 못했다는 평이 많았습니다. 네, 연초에 많이 대부분 증권사 거의 모든 증권사가 피벗 때문에 미국의 국채, 일본의 국채, 엔화로 미국의 국채 이를 샀죠. 예. 권유했죠. 그렇지만 이 방송을 통해서는 기준금리는 보이지 않는 금리다. 보이는 금리는 시장금리다. 국채금리가 채권의 수익률을 결정한다 하는 측면에서 채권 사지 마십사 하는 것을 강조해드렸습니다. 올해 기준금리 페드뿐만 아니라 페드는 3차례 내렸죠. 9월 이후서부터. 그리고 ECB는 전반기에 4차례 내렸죠. 예. 그리고 한국도 2월과 5월에 2차례 내렸죠. 유일하게 세계중앙은행에서 1월 달과 12월 달에 금리를 올린 국가가 일본이다 이렇게 보여졌습니다. 그렇지만 기준금리가 전체적으로 올해 통화정책에서 기준금리 정책에 내렸긴 했지만 일본을 제우고 대체로 국채금리는 거꾸로 더 올랐다 이렇게 보여졌습니다. 이것도
올해의 투자 관련해서 반드시 짚어야 될 대목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가 기준금리를 내리면 시장금리가 내린다고 생각하지만 기준금리가 내리더라도 한나라의 인트레스트 시스템, 금융시장의 효율성을 결정하는 기준금리가 시장금리의 조타력이 얼마큼 되느냐 하는 것이 인트레스트 시스템이라는 전문적인 용어가 있거든요. 근데 과거와 다른 것은 국가 채무가 지금 올해 들어서 대부분 국가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국채가 더 이상 안전자산이 아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준금리 떨어지더라도 국가 부도 우려 때문에 국채금리 깎으로 올라가는 컨언드럼 수급꺾기 현상이 나타나다 보니까 자 기준금리를 대상으로 투자를 권유했던 미국의 국채, 일본의 국채, 엔화로 미국의 국채는 올해 들어서 굉장히 손실을 많이 기록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많이 판 기관에서 이것을 좀 얘기해야 되는데요. 자기 책임 원칙이니까 브라질 국채를 많이 판 증권사는 이 얘기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올해의 브라질 국채 급등했습니다. 헤어라 폭락했습니다. 폭락했어요. 브라질 국채가 이렇게 몰락했던 것도 올해 국채 수익률, 국채 투자를 점검할 때 반드시 짚어야 될 대목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올해 돌아보면은 금과 은 가격, 귀금속 가격들이 많이 올랐는데 이것도 국제 금융 시장과 함께 읽을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네, 페드가 정치화되고 법정 통화가 스테이블 코인 문제에서 코인 화폐 주도권이 민간에 있었고 흡수하다 보니까 법정 화폐에 이렇게 경제 기회비용이 굉장히 커졌던 거죠. 예. 그래서 내가 갖고 있는 게 이게 신뢰를 하지 못한다 하다 보니까 5만 원까지 다른 데 투자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금값격이 매년 말에는 차익 실현 때문에 오늘 금값이 많이 떨어졌을 겁니다. 그 금값의 의미는 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떨어진 건. 그래서 올해 금값이 오늘 떨어졌다 하더라도 사실 올해 들어서 한 70% 이상 올랐습니다. 오늘은 또 증거금 상향의 문제도 있었기 네,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 매년 그 상품 시장에서는 매년 말에는 차익 실현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금값이 떨어진 것은 그렇게 의미를 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떨어졌다 하더라도 올해 금값이 70% 이상, 은 가격은 한 120% 이상 올랐습니다. 기금속 가격 한 해 이렇게 올랐다는 것은 사실상 그렇습니다. 이제 많은 사람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금 가격이 이렇게 오른 것은 지정학적 위험이다. 인플레에서 해칭 기능이다 하는데 올해 세계 월드 지오포리티컬 인덱스라고 있습니다. 세계 지정학적 지수와 금값과의 상관계수는 0.8에서 0.3 밑으로 떨어졌습니다. 통계 수치상 보면 의미가 없는 수준까지 떨어졌습니다. 진영학적 때문이 아니다. 아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세계 물가 지수 같은 경우에도 인플레 지수 금이 선호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9월 이후에는 미국의 물가가 안정됐습니다. 그래서 세계 물가에서 사실 미국의 물가가 차지하는 비중을 해서 세계 물가 지수 보면 9월 이후에는 세계 물가 지수가 안정이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제 금값은 기금속과는 폭등을 해버렸습니다. 예. 이런 측면에서는 시청자 여러분 과거 이런 대로 뭐 베네수엘라가 뭐 지정학적 위험이 되기 때문에 금값이 올라갑니다. 이건 잘못된 해석이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결과적으로 법정화폐 디베이스먼트 거래 때문에 금과 가격의 구조적인 가격 결정이 변했기 때문에 올해 금과 은과 같은 기금속 가격이 오르고 채권보다는 주식 가격이 올랐다. 그래서 주가는 세계 모든 국가가 다 올라갔던 것도 경제 여건을 뭐 김무성 교수는 항상 GDP 성장률 때문에 주가가 된다. 아니죠. 올해 연체에 조선일보라든가 중앙일보에 GDP 성장률 때문에 주가 안 올라간다는데 우리 경제 성장률이 3분기에 5.3%까지 올라갔지 않습니까? 전기 대비 연율로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자기 자신의 입장을 바꿔야죠. 근데 또 AI 버블이니까 3,500이 떨어져. 이 잘못된 분석이지 않습니까? 구조인. 그래서 시청자 여러분 아시겠습니다는 이런 구조 변, 뉴노멀 가격 결정 요인이 변했기 때문에 올해 금과 은 같은 기금속 가격이라든가 채권보다는 주식 가격이 오르는 이런 현상이 나타났던 것도 올해 국제금융시장을 점검할 때 굉장히 주목해서 보셔야 된다. 내년 어떻게 될까? 내년에도 페드가 정치화되는 점을 감안해 볼 때 법정화폐에 대한 신뢰가 떨어진다. 그럼 내년에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측면에서 오늘 국제금값이 떨어진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의미를 부여하지 마십사 하는 것도 예. 내년에는 탈법정 화폐 거래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한 해 국제 금융시장 변화 짚어보면서 우리의 이 새로운 노멀, 새로운 기준이 어떻게 바뀌고 있나 이것들을 짚어보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AI 거품론 그리고 캐리 트레이드에 대한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AI는 거품이 꺼질 수 있고 그리고 엔캐리라든지 이 캐리 자금들이 금리 문제로 청산이 되면 세계 경제 거품이 꺼질 수 있다라는 걱정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네. 왜 안 꺼졌을까요가 중요한 질문일 것 같아요. 예, 올해 들어서 또 AI 거품론 많이 얘기했죠. 예. 연말에 사실 11월, 12월 이후에 증시의 수익률을 결정할 때 이 문제는 굉장히 컸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아마 이 마이클 버리라는 사람이 본인 자신의 어떤 소셜 네트워크를 하면서 이 문제를 불거져서 예. 사실 이 문제가 11월, 12월 달에 굉장히 컸었는데요. 결과적으로 엔비디아라든가 오라클이라든가 브로드컴 문제는 개별 기업의 문제지 AI의 산업 조직에서 보면 AI의 산업에 대해서 문제는 아니다 하는 쪽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뭐 다른 연이 얘기했습니다. 근데 이때에 사실 마이클 버리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AI 주가 폭락론 또 우리나라에서 이게 코스피 지수 3,500까지 간다 이렇게 얘기했던 시각이 이제 비관론에 편승해서 그런 쪽도 나왔죠. 그러나 주가는 이걸 극복하고 지금 연말 증시가 다 올랐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뭐 시청자분도 가장 최근에 있었기 때문에 그 요인들을 다 머릿속에 기억하실 거로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올해 들어서 엔캐리 자금 청산 문제 무척 거론된 증권사의 일부 연건이 있었죠. 근데 엔캐리 자금 청산했더라면 올해 들어서 굉장히 손해를 많이 봤을 겁니다. 그리고 캐리 트레이드 관련해서 터키 리아 캐리 트레이드가 있었습니다. 이거 폭망했습니다. 왜 그럴까? 캐리 트레이드는 금리차 문제 때문에 그러는 게 아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캐리 트레이드는 결국 수익을 내는 거다. 그게 기본 바탕이 된다. 그러면 일본이 금리를 인상해서 엔캐리 자금 청산을 해가지고 크릭스나 올리는 이런 연건이 있습니다는 사실 일본이 지금 상태에서 국채금리가 올라가면 국가 부도가 되고 그다음에 일본 경제가 더 침체되면 캐리 트레이드의 기본적 목적은 수익이지 않습니까? 일본의 수익이 안 난다는 얘기입니다. 와다나베 부인조차도 일본의 그 추가 금리 인상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일본에서 밖으로 자금이 이탈되지 않습니까? 엔달러 환율 보시겠습니다. 엔달러 오늘 156엔입니다. 어제 대비해서 조금 해서 어제 대비 금리 인상 전에는 154엔이었습니다. 근데 156엔을 갖지 않습니까? 그러면 엔저가 더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시청자분이 많이 지적하지 않았습니다는 튀르키예 리라와 캐리 트레이드 이게 폭망했습니다. 브라질 국채와 함께 폭망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캐리 트레이드를 많은 전문가들이 얘기했다면 굉장히 올해 손해를 봤던 이런 때도 한 해를 점검하면서 그렇습니다. 이 문제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금리차가 중요한 게 아니라 캐리 트레이드도 수익을 내는 게 기본적인 목적이다. 이것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점검이 되지 않고 단순히 일본이 금리되면 엔캐리가 청산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잘못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AI도 그렇고 다만 시장에서 제기됐던 그 우려 자체는 저희가 논리를 살펴보고 가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 올해 10월로 기억합니다. 이 JP 모건의 회장 제이미 다이먼 CEO 이분이 한때 미국 재무부 장관으로도 거론됐던 월가 거물이었는데 그때도 이제 소위 말하는 바퀴벌레 이론 우리가 바퀴벌레 하나 봤다는 거는 안 보이는 곳에 엄청 많은 바퀴벌레가 있다 이러면서 시장의 공포가 사실 있기는 있고 이런 것이 또 재현될 가능성도 사실은 내년에도 없을 수는 없을 거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해볼까요? 개인적 감정은 아닙니다는 예. JP 모건 다이먼 회장이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서프라임 당시에 1년 정도 사실 미국에 있을 때 그 광경을 지켜봤습니다는 그때는 사실 금융위기 때 JP 모건 다이먼 회장이 사실 JP 모건 다이먼을 세계 양대 이렇게 글로벌 인베스트 뱅크로 키운 것은 있습니다. 그래서 월가의 황제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요. 최근에 예측이 좀 많이 틀리는 것 같습니다. 국채금리가 미국 8% 간다든가 이것도 이제 지금 4%대니까 여지없이 되고 그다음에 비트코인이 someday sometimes 제로로 간다. 이것도 지금 좀 안 맞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2차 지방령 사태 이게 웨스턴 얼라이언스 사태입니다. 1차 때는 2023년 실리콘밸리 사태고 2차 때가 웨스턴 얼리언스 사태인데 이때 바퀴벌레 얘기를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바퀴벌레 얘기는 뭐 시청자 여러분 다들 아시겠죠? 그래서 이 바퀴벌레가
J-폼은 다 인용하니까 다른데 인용하는 거죠. 그래서 AI 관련해서 이렇게 거품도 나왔을 때 벤더 파이낸싱 문제가 나왔던 겁니다. 그래서 국내에서는 중앙일보에서 이 기사를 썼는데 호화 가시형 금융연극인가 이런 표현을 썼더라고요. 그래서 AI의 과잉 투자 관련해서 회사채를 많이 발행한다든가 이런 것들, 엔비디아라든가 젠슨왕이 이쪽 저쪽 돌아다니는 게 자금 유출을 위한 과시형 금융연극인가 이런 측면에서 AI 거품론이 더 과중하게 증시적 측면에서 굉장히 위기감이 찾아왔었죠. 예. 그러나 AI의 거품론 같은 경우에는 사실 산업적인 측면에서 트럼프라든가 각국들이 예산에서 지원해 주니까 제자니까 결국 숨어있는 바퀴벌레는 나오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AI 거품론대로 사실 AI의 주가가 떨어지지 않았었고 결과적으로 AI에 대해서 AI발 고성장의 저물가, 그래서 골디락스 신경영 경쟁이 나왔던 거죠. 그래서 이 바퀴벌레 이론과 관련해서는 2차 지방은행 사태도 발생하지 않았고 AI 관련해서 거품론과 편상에서 벤더 파이낸싱 문제 관련해서도 거품론이 나오지 않았었는데 문제는 국내 외환시장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아시겠지만 7월 말 이후에 한국의 원달러 환율이 중심 환율이 1390원이었습니다. 그래서 까물프라주라고 얘기했습니다. 요거 까물프라주에서 사실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정책 단계에서 많이 좀 요걸 사전에 선제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결과적으로는 9월 이후서부터 미국의 금리 인하도 있긴 했습니다는 예. 사실 까물프라주에 숨어있던 바퀴벌레가 튀어나오면서 1390원대가 1480원대까지 올라갔던 거죠. 그래서 뒤늦게 정책 단계에서 본때를 보이면서 1480대가 지금은 1420원대로 떨어졌던 거죠. 그래서 올해도 금융시장 얘기할 때 이런 바퀴벌레 이론이 굉장히 이렇게 화제가 됐었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김에 저희가 달러 가치 얘기도 좀 살펴보겠습니다. 1월 20일로 기억합니다. 그때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취임일 당시에 달러 지수, 달러 인덱스가 109선이었습니다. 지금은 98선까지, 그러니까 달러 가치는 좀 떨어졌습니다. 이 달러 가치가 이렇게 내려가는 동안 1년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네, 아무래도 미국의 펀더멘털은 괜찮았었거든요. 예. 또 미국도 자금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미국의 자금이 달러 강세도 요인이었었죠. 그렇죠? 결과적으로 정책 요인이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국가들이 어떠냐? 다른 국가들이 사실 위안화가 평가절상하고 달러 인덱스를 구성하는 국가들이 대부분 다 강세가 됐다면 달러가 약세가 되겠죠. 고연을 보실 필요가 있지 않느냐. 자, 미국의 달러 가치는 중심 국가가 있지만 과거에 비해서 달러 이상이 떨어졌던 건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달러를 결정할 때 두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펀더멘탈 측면, 이게 마스 요인, 머큐리 요인이죠. 그리고 마스 요인, 정책 요인이죠. 그리고 달러를 결정할 때는 통제 가능한 변수, 컨트롤 베리어블이 있고 그 다음에 컨트롤, 통제 가능하지 않는 변수, 미국 이해 변수를 따져줘야죠. 그래서 대부분들이 미국 경제 좋다, 좋죠. 뭐 3분기 성장률이 4.3% 가니까 세계 자금 미국으로 많이 갔죠. 달러 강세가 돼야 되는데 왜 달러 인덱스상으로는 지금 말씀하신 109에서 지금 96으로 떨어졌을까 하는 측면은 결과적으로 미국의 마스 요인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트럼프의 달러 약세 정책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것 좀 말씀드리고, 그래서 지금 달러 약세 정책이 미국의 국민들이 고통이 되니까 결국 강달러로 좀 전환시켜줘야 되는 게 아니냐 하는 쪽에 얘기가 나온다고 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미국이 통제하지 못하는 변수가 있죠. 지금 위안화 절상 문제가 되는 거죠. 영내 시장에서 사실 위안화 환율이 달러당 7.0이 오치선이 떨렸으니까 위안화 강세, 달러 약세. 한국도 지금 원화가 이렇게 강세죠. 최근이지만 그런 쪽으로 가고, 특히 달러 인덱스의 함정을 누차게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달러 인덱스는 1973년 그때 당시에 제1교역국이 유럽입니다. 유럽 국가를 중심으로 해서 유로 비중과 그다음에 파운드화 비중, 덴마크 크론의 스웨덴 통화까지 보면 74%. 그러면 사실 유로가 강세되면 달러가 약세되겠죠. 예. 미국 이해 요인이지 않죠. 그래서 이런 요인 때문에 사실은 시청자분이 미국 경제 좋다 이렇게 하더라도 달러가 강세되지 않고 인덱스상으로 약세를 보인다고 보겠습니다. 그런 것이 이제 올해 외환시장을 점검하면서 사실 이 대목도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원달러 환율 관련해서는 앞서 말씀드린 것 같이 좀 더 떨어지게 됐습니다. 한번 지난 12월 24일 날 한 번 떨어뜨릴 때 사실 그때 30원 이상 떨어뜨릴 때 어떤
이렇게 좀 아주 그 국내 시장에서 다시 원달러로 올라갑니다. 환율이 30원 떨어지니까 달러 사세요. 이렇게 얘기들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래서 계속 개입해 주십사 하는데요. 계속 개입해서 지금 1430원 밑으로 떨어졌습니다. 더 개입하시기 바랍니다. 더 개입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IMF도 적정선이 1330원, 1350이니까 이 선까지는 떨어져야 되지 않느냐. 연말 한일은 문제가 관계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해야 미국 자본이 벌써 3조 6천이 들어왔지 않습니까? 3조 6천. 그런 과정에서 한국 증시가 안정된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시간이 허락되면 더 많이 듣고 싶은데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만 더 드리겠습니다. 국제금융시장 이제는 코인도 얘기를 해야 됩니다. 암호화폐 시장은 어떻게 움직였습니까? 네, 암호화폐는 올해 안 좋았죠. 코인 왕국론 하면서 트럼프가 달러 민코인이 있었죠. 예. 달러 트럼프, 달러 멜러소니. 그 아들내미 이름 내 모르겠는데 거기까지 반응했었죠. 결과적으로 사실 이런 사익적인 측면에서 최고 통수권자가 어찌든 오해 소지가 있는 이걸 발행하느냐. 그때 당시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폴리티파이를 얘기했습니다. 자, 폴리틱스의 파이낸스, 최고 통수권자 이 문제는 합법성이 있어야 되고 국민 지지가 있어야 되고 펀더멘털이 충족돼야 된다. 그러면 대박이 난다. 근데 이거 충족되지 않을 때 쪽박을 찬다. 근데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달러 트럼프의 민코인은 80% 떨어졌습니다. 멜라소니, 달러 밀레소니는 99% 휴지 조각이 됐습니다. 아들내미 거죠 지금 88% 떨어졌습니다. 이게 펌펜 덤프입니다. 그래서 시청자 여러분 아시겠습니다는 우리가 트럼프의 사익 추구는 결과적으로 이렇게 당하는 겁니다. 국익 추구는 이렇게 파이낸셜 타임스까지 내년에 한국 주식을 미국 주식보다 사라 이런 쪽에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여기서 많은 시사점을 던져주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준비는 많이 해왔는데요. 이게 45분은 끝내라 그래가지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예. 내년도에 다시 이 문제를 갖고 얘기하겠습니다. 코인으로 봤을 때 이 현재 미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은 사실 내년 주식시장 관련해서 많은 변수가 되니까 이 부분은 저희가 2026년에도 다시 여쭤보죠. 네, 오늘 알겠습니다.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도움 말씀에 한상춘 한국경제신문 논설위원이었습니다. 오늘 말씀도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